저는 이 이야기를 절대 남에게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은 들어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라서 이렇게 전합니다. 10여 년 전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을 잡은 시기였습니다. 저는 서울 외곽에 있는 조용한 동네에서 작은 원룸을 얻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원룸은 다 그렇듯 작고 아늑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음산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첫 독립이라 그런지 전 딱히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하루는 일이 늦게 끝나 집에 돌아와 샤워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갑자기 어디선가 저를 부르는 듯한 낮고 힘없는 여성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혹시 착각인가 싶어 TV를 껐지만 목소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마치 벽 너머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더 커지고 뿌듯해졌고 전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웃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러나 이웃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알려주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몇 주간은 아무 일도 없었고 저는 그날의 일을 잊어버리려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새벽 다시 동일한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도와줘라는 말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참다 못해 이사를 결정했지만 곧바로 집을 구할 수 없었기에 임시로 근처 모텔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모텔에 묵는 동안 그날 들었던 목소리와 비슷한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속에서 저는 낡은 집의 지하실에 있었고 그곳에는 한 여성이 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참담한 표정으로 다가와 울부짖으며 도와줘, 제발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꿈에서 깰 때마다 제 몸이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그 꿈이 너무 생생해서 인터넷을 찾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꿈의 내용을 검색해본 결과 그 동네에 전해 내려오는 도시괴담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살던 원룸 건물의 지하실에서 한 여성이 감금되어 목숨을 잃었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가정폭력으로 도망친 후 가해자에 의해 가족처럼 지내던 사람의 도움으로 숨어 지내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족 또한 여성을 비정상적으로 통제하고 결국 묶어두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후 저는 무서움에 떨며 경찰에 신고하고 사건의 경위를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협조적으로 해당 건물의 지하실을 조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조사를 진행한 결과 정말로 지하실에서 한때 사람이 살았던 흔적과 신원 미상의 유골이 발견되었습니다. DNA 분석 결과 약 10년 전에 실종된 한 여자의 유골로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그 여성의 영혼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절실히 부탁한 것임을 직감하게 됐습니다. 경찰 조사로 인해 그 여성의 가족은 체포되고 그동안 묻혀져 왔던 사건이 세상에 드러났습니다. 여성의 유해는 정중히 장례를 치루었고 저는 새로운 주거지를 찾아 이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저는 가끔 그 꿈을 꿉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꿈 속 여성의 얼굴이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고 어딘가 평온해 보입니다. 그녀가 이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어 마침내 편안해진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아직도 그날 밤 들렸던 목소리가 버릇이 기억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그 소리를 잊을 수는 없을 것 같네요. 평온한 영혼이 있으니 여러분도 때로는 주의를 기울이고 주위를 잘 살펴봅시다. 어떤 곳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비극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줄곧 무더운 여름이었다. 한여름밤 영우는 혼자서 공부하기 위해 부모님이 운영하시는 전원주택에 내려갔다. 전원주택은 깊은 산속에 있었고 인적이 드물어 고요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부모님께서는 잠시 친척 일을 보시러 도시로 가셔서 영우는 이번 여름방학 동안 이곳에서 홀로 지내기로 했다. 첫날 밤 영우는 책상에 앉아 양손으로 턱을 괴고 책을 읽고 있었다. 창밖에는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간간히 들려오는 바람 소리만이 들리고 있었다. 하늘에는 별이 수놓아져 있었고 그 모습을 보기 위해 영우는 창문을 살짝 열어두었다. 여름밤의 청량한 공기가 방 안으로 밀려왔다. 시간이 흐를수록 영우는 점점 더 피곤해져갔다. 그는 책을 덮고 잠시 창가에 서서 바깥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어딘가에서 이상한 기척이 들려왔다. 처음에는 고양이나 다른 동물일 거라 생각했지만 발걸음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졌다. 너무 규칙적이고 사람의 발소리에 더 가까웠다. 영우는 조심스럽게 창문을 닫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해 뒤돌아섰다. 영우는 이상한 기분을 느끼며 거실로 나갔다. 거실 불을 켜니
벽에 걸린 시계가 자정을 넘어가고 있었다. 부모님의 전화번호를 떠올리며 손을 뻗어 휴대폰을 집어들었던 그 순간 갑작스레 주변이 다시 어둠에 휩싸였다. 정전이 된 것이다. 어둠 속에서 영우는 손전등을 찾아 주변을 더듬거리며 걸어다녔다. 그의 손이 닿는 모든 것이 낯설게 느껴지고 방의 구석구석이 신비롭게 변해가는 것만 같았다. 손전등을 켜니 방 안이 밝아졌지만 그 빛은 광활한 어둠 속에서 차라리 더 많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영우는 자신을 안심시키려 애썼다. 여기가 내가 아는 집이다. 무서울 게 없어. 그는 서둘러 정전의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집 밖으로 나갔다. 변전실 쪽으로 걸어가던 영우는 등 뒤에서 느껴지는 시선을 떨칠 수 없었다. 그는 가끔 뒤를 돌아보았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그럴 때마다 짧은 한숨을 내쉬고는 자신의 환각이라고 생각했다. 변전실에 도착했을 때 영우는 그곳이 엉망으로 변해 있는 것을 발견했다. 전깃줄이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절단한 것처럼 너덜로 끊어져 있었다. 무엇이 이 일을 저질렀을까 궁금해졌지만 그보다 당장 해결책을 찾는 것이 급선무였다. 수리를 위해 도구를 찾으려고 고개를 들었을 때 영우는 자신이 여기에 혼자가 아님을 깨달았다. 멀지 않은 곳에 인적이 드문 산속길에서 누군가가 서 있었다. 사람인가? 귀신인가? 영우는 그 알 수 없는 존재와 눈을 마주쳤다. 그 순간 서늘한 기운이 온몸을 휘감았다. 그 존재는 천천히 다가오더니 영우의 곁을 스쳐 지나가며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두려운 느낌이 영우를 덮쳤다. 그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 닫힌 문을 걸어 잠갔다. 하지만 문을 닫고 나서도 그 이상한 감촉은 남아있었다. 몸이 뻣뻣해지고 이내 작은 방 안에서조차 누군가가 자신의 뒤를 따라다니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영우는 무서움을 이기지 못하고 아침이 밝을 때까지 방 구석에 몸을 웅크리고 있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이 돌아오셨고 영우는 그날 밤의 이야기를 모조리 털어놓았다. 부모님은 어두운 얼굴로 이야기를 듣더니 딸을 꼭 안아주셨다. 어머니는 조용히 말했다. 우리 할머니께서 이 집에서 돌아가셨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그분은 나쁜 분이 아니시니까. 그렇게 여름은 끝났고 영우는 그 일을 계기로 단 하나의 결심을 했다. 그 집이 다시 무섭게 느껴지더라도 절대 도망치지 않겠다는 다짐이었다. 자신을 지켜줘 왔던 이 집과 할머니의 영혼을 존중하며 매 여름 이곳에서 가족의 기억을 이어가는 것이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나 영우는 그 집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질 때마다 섬뜩함보다는 따스함을 느끼게 되었다. 그리운 친척들의 손길과 함께 그 집은 여전히 영우와 그의 가족의 보금자리로 남아 있었다. 세 번째 이야기. 저는 보통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자 합니다. 유진과 민수는 대학 방학을 맞아 한적한 시골 마을에 위치한 작은 펜션을 예약했습니다. 펜션 주인 할아버지는 밤에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유진은 댁의 귀신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섭다고 여겼습니다. 깊은 밤 유진은 창밖에서 댁의 귀신을 보게 됩니다. 다음 날 두 사람은 펜션 주인에게 이야기를 전하자 주인은 귀신을 본 사람은 무언가를 잃게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이후 민수는 이상한 고립감을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는 끝내 누구에게도 들려줄 수 없는 미완의 공포로 남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나는 도시의 일상에 지쳐 외곽에 있는 작은 마을로 이사를 결심했다. 그곳은 소위 유령 마을이라 불리는 곳으로 주택 가격이 매우 저렴했다.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기 위해 조용한 마을로 났던 나는 그곳의 분위기가 묘하게 끌렸다. 오래된 집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게 되었고 다 쓰러져가는 구조와는 달리 집 내부는 생각보다 깨끗했다. 집주인은 말을 아끼는 편이었지만 이 집에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 힌트를 주었다. 그 말에 약간의 걱정이 되긴 했지만 나는 별것 아닐 거라며 스스로를 안심시켰고 이사 준비를 계속했다.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책을 읽고 있을 때 문 밖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무언가가 천천히 긁히는 듯한 소리였다. 그 소리가 신경 쓰여 문을 열어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냥 바람 소리겠지 하고 넘겼다. 하지만 이상한 소리는 다음 날도 계속되었고 점점 더 빈번하게 들렸다. 그 소리의 출처를 찾아보려 했지만 모든 것이 분명하지 않았다. 그러던 중 나는 지하실 문을 발견했다. 이사 준비 중에는
등한시했던 장소였다. 지하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묘한 냄새와 함께 차가운 공기를 느꼈다. 계단을 따라 천천히 내려가자 내 눈앞에 어두운 공간이 나타났다. 손전등을 켜서 내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가구들과 먼지가 쌓인 박스들, 그리고 벽 한쪽에 거대한 거울이 서 있었다. 하지만 그 거울을 보는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다. 거울 속 내 모습이 다른 뭔가로 바뀌는 듯했다. 자세히 보니 거울 속에는 내가 아닌 한 여자가 서 있었다. 그녀는 창백한 얼굴에 긴 머리를 늘어뜨리고 있었다. 나는 당황해 후다닥 지하실을 빠져나와 문을 잠갔다. 그 이후로 지하실에서 더 강렬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낮이고 밤이고 끊이지 않았다. 나는 그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었고 점점 더 지쳐갔다. 마을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지만 그 집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꺼려했다. 다만 한 노인이 내게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그 집에는 과거에 비극이 있었다네. 한 여인이 자살을 했었지. 그 말에 혼란스러워진 나는 더 이상의 질문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다. 이 상태로는 살 수가 없었다. 그럼에도 나는 무서움에 떨며 지하실로 다시 내려가기로 결심했다. 손전등과 카메라를 챙겨 지하실로 내려갔다. 거울 앞에 섰을 때 나는 다시 그 여인을 보았다. 이제는 분명히 식별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불행한 결말을 보여주려는데 손목에 자해한 자국을 숨기지 않았다. 그동안 눈에 밟히던 그 자국의 정체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을 걸어보았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여기 있는 건가요? 갑자기 거울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이 집의 이전 주인이다. 잘못된 사랑에 빠져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다. 나의 한을 풀어주지 않으면 너도 나처럼 될 것이다.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전율했고 눈물이 나왔다. 그 정도로 그녀의 슬픔이 극에 달했던 것이다.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어떻게 하면 당신의 한을 풀 수 있나요? 그녀는 슬프게 미소 지으며 거울 속에서 사라졌다. 그 이후로 나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기록을 통해 그 여인은 정말 이 집에서 비참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마을 주민들에게 그 여인의 유골을 찾아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부탁했다.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주저했지만 나의 간절함에 동의해 주었다. 장례식이 끝나자 집안의 이상한 소리는 점차 사라졌다. 나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이상한 소리를 듣지 않게 되었다. 어쩌면 그녀는 이제 편히 쉬고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나 또한 이사와 마을에서의 삶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 그 후로 나는 다른 곳으로 이사하지 않고 이 집에서 계속 살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종종 밤하늘을 바라볼 때마다 그녀의 평화를 기원하며 나는 잠들었다.